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리즈에게 유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107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저의 시간만 이렇게 빠르게 가나요? 벌써 108회차 시험을 앞두고 있고요. 이제 시험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평소보다 제가 조금 늦게 찾아왔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학습 양은 또 많이 진행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강의는요, 사실 내가 학습을 시작할 때 보는 강의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내가 학습이 되어 있다, 이제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내가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게 없나? 라고 궁금하거나 아니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정리 좀 해줘 라고 할 때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으로 합격률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107회차는 이전에 있었던 106회, 105회, 104회보다는 합격률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이의 신청이나 이런 거 하고 나서 답변들을 보면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회계 1급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론 시험에서 이의 신청을 했던 문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죠. 아마도 이 어떤 분들은 선일자 수표를 처음 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분류되지 않는 것에 선일자 수표를 꼭 집어넣거든요. 자, 당좌 차월이라든가 선일자 수표라든가 우표나 수입인지 이런 것들은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선일자 수표 뭐예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6월 3일 날짜에 거래가 있었고요. 이 거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3일 날짜니까 당연히 6월 3일 날짜가 찍힌 수표를 발행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바로 당좌 예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좌 예금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 안에 들어가죠. 자, 이 거래처로부터 6월 3일 날 당좌 수표를 받아왔다. 6월 3일 날짜에 적혀있는 이 수표를 거래처 입장에서 은행에 가져다가 제시를 하면 은행은 이거 현금으로 바꿔줄게 라고 해서 현금을 주게 되죠. 그래서 타임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6월 3일인데 여기에 지금 담당자가 날짜를 잘못 쓴 것 같아요. 10월 3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10월 3일로 적혀 있지, 이상해 라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제 사정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0월 3일까지는 좀 기다려달란 얘기예요. 물론 이거는 약속어음은 아니기 때문에 10월 3일 날까지 안 기다리고 오늘 당장 은행에 가서 제시하면 날짜가 잘못됐나 봐, 돈 줄게요 라고 이렇게 현금으로 주기는 한다고 해요. 헌데 상관행상 우리 서로의 이 암묵적인 약속이죠. 미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미래의 앞선 날짜, 선일자, 그 미래의 앞선 날짜로 적힌 이 수표는요, 이 날짜까지는 모두 다 기다려주는 게 서로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은 사실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현금이나 당좌예금이 아니라 이 약속된 날짜까지 꼭 기다려야 하는 약속어음이랑 이게 뭐가 다르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요, 사실 우리가 받으러음이다, 미수금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은 아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항상 팁이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지난 회차 예상에서도 이야기했었거든요. 자, 각각의 계정들에 대해서 이 연결을 잘 할 줄 아는지, 어느 계정에 속하는지를 꼭 물어봅니다. 이 물어보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조정,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이렇게 술술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혼동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마구잡이로 찍지 마세요. 오늘은 기분이 별로니까 3번 찍어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바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실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찾아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자본 조정을 찾았다. 여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얘가 올바르게 된 거구나. 이렇게 답을 찾으셔야 되죠. 혹은 내가 F2 눌러서 혹은 컨트롤 F 눌러서 검색한 다음에 계정을 찾아서 어느 쪽 항목에 속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부채에 대한 거나 자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어디 쪽 수익이냐, 어디 쪽 비용이냐라는 걸 구분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내용이 아마도 회계 1급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난해했을 거예요. 사실 이 당해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늘상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을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자본적 지출을 해야 된대요. 다시 말해 자산의 가치가 증가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대요. 오예, 그러면 비용이 과대 계상이 되었겠구나.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산은 지금 과소계상이 되어 있고 비용은 과대계상이 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수익이 동일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기록이 된다면 다 자연스럽게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상이 될 거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당기순이익의 과소계상이다 라고 답을 체크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당해년도만 물어본 게 아니라 차기도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 연도에 당기순이익에 무슨 영향을 미치지? 자, 자산이 지금 현재 과소계상이 된 상태로 다음 연도 기초로 넘어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이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유형자산은 바로 감가상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걸 자본적 지출 혹은 자본적 지출을 처리할 걸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라고 했을 때 만약 그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용연수 5년짜리 자산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사실은 비용이 100만 원의 과대계상만 오는 게 아니라 뭐도 여러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되냐면 감가상각비요. 감가상각비가 원래 자본적 지출로 들어가서 매년 20씩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은 또 감가상각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러면 100만 원의 비용을 늘리고 감가상각으로 비용을 20을 인식할 걸 인식 못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러하다 하더라도 비용이 80은 즉 감가상각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전체 금액 다 비용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과대계상이 됐던 거죠. 자, 다음 연도도 이 영향은 계속됩니다.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게 되면 여전히 감가상각 비용에 대해서 20을 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산이 지난번에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적 지출로 해서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지 못한, 증가되지 못한 상황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계속 5년 동안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20만 원씩 과소계상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익은 똑같은데 여기서 처리되는 비용이 적게 계상이 된다면 이익은 되려 어떻게 되겠다? 과대계상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통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수선비 비용만 가지고서 고민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가상각이라는 개념까지 같이 넣어서 차기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죠. 자, 그 다음 14번 문항에 대해서도 엄청난 이의신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이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이 엄청 길었는데요. 간이과세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는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달에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6월부터는 일반과세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는 꼭 간이과세 포기를 하셔야지만 6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였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쨌든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언제 하시는 거냐면요. 5월 31일까지는 바쁘게 간이과세자로 달리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일반과세자가 되는 6월 달에는 약간의 정신을 차리면서 뭐 해야 되냐면 늦지 않게 6월 25일까지는 제가 지난번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이런 과세표준과 세액이 있었습니다 라고 신고하러 가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는 거고, 그럼 6월 달부터 6월 30일까지 있는 것은 언제? 다음 달 7월 25일까지 이제 일반 과세자가 되고 나서의 그 한 달간의 거래들을 기록해 주는 거겠죠.
자, 이처럼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라고 했으니 5월 31일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이제 날짜를 카운트하시고 다음 25일, 6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였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줘라. 자, 확정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1기 확정 4월부터 6월달까지죠. 그러면 예정 신고인 1월부터 3월달 거래가 포함이 된다, 안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1월부터 3월달 거래는 예정 신고 때 진행을 하는 거고요. 확정 신고 때는 4월에서 6월달 거래만 가져다 넣습니다. 물론 내가 4월에서 6월달 확정 신고하는데 내가 지난번 3월달 거래를 깜빡한 게 있네? 그러면 물론 확정 신고했다가 넣긴 넣지만 정기 신고 자리가 아니라 예정 신고 누락분 자리에다가 넣게 되죠. 이처럼 내가 예정 때 거는요, 예정 신고 기간에 하시는 거고요. 확정 때는 예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4월에서 6월 달에 발생한 거래들 위주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 신고 시 신고한 과세 표준은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날짜를 카운트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1기다 라고 해서 5월 15일 날 내가 시작했다. 그러면 6월 30일에 과세 기간이 끝나고요. 여기서부터 25일인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지금 4번이었는데요.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가 아닙니다. 여기도 늘 보지만 종료하고 나서 다음 달 25일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폐업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예요. 그래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폐업한 날부터 한다라는 표현이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08회차의 1호는 어떤 게 좀 출제가 될까? 제가 늘 말하지만요. 제가 뭐 이렇게 출제를 한 것도 아니고 유출하는 것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주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에 대비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어떤 거 좋아하냐면요.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하는 내용 좋아해요. 그래서 무형자산 같은 경우 감가상각 특징 얘기하면 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으로 하세요 라고 하든가 정액법의 잔존가액은 원래 빵원입니다 라고 원칙을 이야기한다거나 내용연수는 최대 20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유형자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률법 같은 경우 뭐 미상각잔액을 기준으로 정률을 곱한다 라고 하거나 이 감가상각 초기에 정률법이나 연수합계법은 많은 비용을 인식하지만 정액법은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이 정률법보다는 적은 비용을 인식하고서 시작합니다 라는 내용. 이런 특징적인 것들 잘 아는지 물어보고요. 이런 말 문제로 풀어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직관적으로 계산형 문제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 계산형 문제를 물어볼 때 정액법은 항상 조심할 게 월할 상각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7월 1날부터 취득했더라. 그러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한 다음에 항상 12분의 6 이런 식으로 내가 취득한 시점부터 결산 시점까지 실제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요. 정률법으로 하게 된다면 1차 년도의 감가상각보다는 2차 년도의 감가상각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 1차 년도는 취득원가의 상각률만 곱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2차 년도는 1차 년도에서 나온 그 감가상각비를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 계산된 거 1차 년도 거 빼고 그리고 상각률을 적용해야 돼서 2번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얘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죠. 자, 그렇게 물어봤죠. 그 다음에 만약 감가상각을 물어보지 않는다면 뭘 묻겠느냐? 라고 했을 때 무형자산의 인식, 뭐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내 자산으로 식별할 수 있고 앞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뭐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개발비에 대해서 연구 단계, 개발 단계를 구분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자? 우리 연구 단계로 모두 비용 처리하자. 이런 표현들. 그래서 자산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계정 과목을 구분하는 거 앞서 보셨다시피 자본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계정이 어디에 속하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지만 비용을 가지고서 다음 중 영업이익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정이 누구냐?
라고 하면은 영업의 비용을 고르는 거죠. 근데 보기 안에 영업의 비용이 누군지 헷갈리더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계정 과목 및 정유 등록에 들어가서 조회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대해서 단기매매증권을 이야기하거나 뭐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이런 것들을 어떤 조건으로 취득을 했을 때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으로 갈 건지 매도가능증권으로 갈 건지 이런 기본적인 분류부터 시작해서 취득할 때 수수료를 따로 비용 처리할 건지 아니면 취득원가에 포함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공정가치평가에 따라서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지만 매도가능증권은 자본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내용이라든가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는 시장성을 상실하게 되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원래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시장성을 상실하면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겠죠? 실제로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로 영상을 올려뒀으니까요. 아마 정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판매관리비랑 영업의 비용 구분하실 때 여러분들 판매관리비는 뭐뭐비, 뭐뭐료, 뭐뭐여, 뭐뭐과 그래서 비료, 여과로 많이 끝나고요.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 그 다음 기로 시작하는 거,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 외에 땡땡 손실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원가에서 자주 나왔던 것 중에 직접, 단계, 상호배부법 진짜 좋아하는 건데요. 왜 안 나오죠? 자, 왜 안 나오죠? 라는 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직접 배부법 제가 가정의 달 특집으로 이것도 역시나 영상을 드렸죠. 우리가 이 엄마와 아빠가 서로 협력을 해서 자식을 키우고 있더라. 그러면 엄마가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를 위해서 각각 사용한 시간이 얼마이고 그 다음 아빠도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를 위해서 각각 사용한 시간이 얼마이냐. 이걸 이제 배부를 해줘야 될 텐데 이들은 서포트하는 사람들이다. 이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서 만약에 이들이 서로 아이를 위해서 독립적으로만 진행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잘 볼 수 있도록 설거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고 아빠도 마찬가지로 분리수거를 하러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더라. 그럼 이렇게 서로 보조부서끼리 주고받은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칼같이 계산해서 서로 배부를 할 건지 예, 이런 거 요즘 사람들이죠. 요즘 사람들은 남녀 하는 일이 어딨어. 서로 칼같이 다 똑같이 해야지. 상호 협의해서 그쵸? 그래서 상호가 주고받은 걸 완벽하게 인식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단계배부법은요. 이렇게까지는 너무 복잡해. 그러면 순위를 결정하죠. 주양육자를 누구 할래? 라고 했을 때 엄마가 주양육자면 엄마가 배부하고 있는 시간은 모두 다 인식을 하지만 아빠가 이 엄마로부터 받은 금액에다가 나머지 자녀를 위해서 쓰는 시간만 배부를 하는 거고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우리가 무시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직접 배부법은 다 귀찮아. 보조업소끼리 주고받은 게 뭐 중요해. 애들만 잘 크면 되지. 이렇게 해서 서로 보조부서끼리 주고받은 건 무시하는 방식이 바로 직접 배부법.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특징들 단계 배부법 하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점 정확성으로 따지면 상호가 제일 정확하고 그 다음이 단계, 그 다음이 직접이라는 거. 그래서 단계배법은 상호와 직접의 절충안으로 나온 거죠. 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에 대한 문제들 정말 자주 나오죠. 근데 최근에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자, 그러면 예정 배부율에 대해서는요. 예정 제조간접비를 가지고서 어떻게 나눠라? 예정 조업도로 나눠라.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예정 배부율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예정 배부율에 이제 실제 조업도를 가지고서 쓰면서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야 이게 바로 제조간접비 배부액. 저는 이걸 사전에 예측한 원가다 그래서 사전원가라고 부르고요. 이 사전원가에서 실제 원가를 나중에 계산이 되는 거니까 사후 원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사전이 더 크면 과대예요 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예정 배부액에 대해서 사전, 앞전이죠. 앞쪽에 배치하고요. 실제 나중에 계산이 된 실제 제조간접비는 뒤에 배치한 다음에 이 금액이 플러스가 나오면 과대 배부,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과소 배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대배부가 됐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금액을 넣은 다음에 문제가 시키는 대로 뭐 실제 제조간접비를 내가 역으로 예측해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실제 배부액은 알려줬는데 예정 제조간접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뭐 예정 배부율이 얼마인지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실제 조업도를 이용한다라는 거, 사실 이게 굉장히 핫한 이슈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시험에 출제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이거는 실제 조업도를 이용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과대배부냐 과소배부냐 이거 한참 묻다가 과대배부 과소배부도 알지? 그러면 역으로 네가 이걸 타고서 예정 배부율이라는 걸 계산해봐 라고 시킬 때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원가 특징. 이건 뭐예요? 동종 제품의 대량 연속 생산,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별 원가 계산이다. 이런 특징들 기억하시면 좋겠고,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가공원가다라고 하면은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단기제품 제조원가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초 제공품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차감해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구하셔라.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기초 제품에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더한 다음에 기말 제품을 빼서 매출원가를 구해라. 이렇게 여기까지 확장이 될 수도 있고요. 자료를 다 알려준 다음에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기도 하죠. 자,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특징. 여러분 세금계산서의 특징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죠? 4,800 넘어가면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못한다라고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업데이트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는 경우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욕이발 미용이라든가 입장권 발행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지라는 거, 여객 운송 용역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그러니까 매출자 영수증을 끊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세금계산서 끊어주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과 그 다음 번호를 밝혀야 돼요. 근데 받는 사람은 현금 영수증 받을 때도 그렇지만 뭐만 얘기해요? 번호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등록번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또 밝혀야 돼요? 공급가액과 세액,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날짜, 요게 이제 필수죠. 자, 재화의 간주 공급, 뭐 개인적 공급, 사업장 증여 이런 상황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과세 표준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할 때도 있죠. 이 과세 표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과세, 매출에 대한 공급가액과 이 과표에는 영세율에 대한 과표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계산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공제받을 세액만 차감해서 납부세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실무 계속 볼까요? 실무는 여러분들 이 기초정보관리에 대해서 계정 과목이나 거래처별 초기월, 그 다음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하는 거, 그래서 원가 명세서부터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까지 쭉 나왔고요. 재무상태표는 가셔서 375번 2월 이익잉여금이랑 금액 맞는지 체크만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자, 108회는요. 계정과목 및 적유 등록 여전히 좋아하죠. 그래서 계정과목 및 적유 등록에 현금 적유냐 아니면 대체 적유냐 잘 구분해 주시고, 거래처 등록을 나올 때는 보통 이제 일반 거래처 많이 나오긴 하지만 간혹 신용카드나 그 다음에 금융거래 이렇게 나누어서 나올 때도 있으니까요. 상단에 항상 어디 쪽에 해당하는 파트인지 잘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내용은 워낙 늘 자주 늘상 나오던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원숭이 제주라고 기억하라 그래요. 원가 명세서에서 수정하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고 손익계산서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매출원가에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수정해주고, 혹은 판매관리비나 영업의 비용을 수정해주고,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바뀌면 이익잉여금으로 오고, 이익잉여금의 단기순이익 불러와서 맞춰주면 이 이익잉여금에 관련된 내용이 또 바뀌어 있을 거고, 그걸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에 즉 375번 코드에 맞춰주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역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던 것 같아요. 뭐냐? 회사의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이런 게 잘못이 되었다는 거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잘못되었으면 원재료 수정한 다음에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요 순서를 타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품이 잘못됐다,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잘못 기록됐다 라고 하면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부터 제품 수정한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에서 끝을 내면 되죠.
그래서 원숭이, 제주 이렇게 해서 저는 항상 순서를 기억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여기 보시면 선급금, 요거 가지고 이의 신청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계약금을 줬다고 하면 선급금 쓰셔야 됩니다. 자,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거 물어보셨는데, 이거 판매관리비 쪽 800번대 코드 써야 되는데, 나 혼자 이게 무슨 단기매매증권 취득도 아닌데 900번대 코드 쓰신 분들, 요거 좀 곤란하죠. 자, 그리고 이제 확정 급여형에 대해서 이렇게 퇴직금 지급하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금액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보통예금에서 돈 나가듯이 보통예금 대신 어디 통장이었다는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통장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퇴사할 때. 자, 장기차입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한다든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든가, 그 다음 이제 차량 운반구 취득할 때 회계 처리가 나왔죠. 자, 108회차는 어떻게 예측할까라고 했을 때,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진짜로 이제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요거 하실 때 액면가액은 아니라는 거. 액면가액은 자본금과 사채에만 쓰는 거예요. 단기매매증권은 액면가액이 아니라 취득한 가격. 혹은 뭐 이제 매각하는 거래들에 대해서 단기매매증권이 나갔다, 받는 돈을 썼다, 대변에 처분이익이 생겼다, 혹은 처분 손실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얼마에 취득했던 단기매매증권을 매각했다, 이거보다는 옛날에 전년도에 취득을 했고 전년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평가한 가격이 장부가액이라는 거, 요걸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 가격에 평가된 단기매매증권을 받고 팔았더니 뭐 이익이더라, 손실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실 예수금의 상황은 언제나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이자 비용이나 이런 거 상황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건데, 이자에 대해서 줄 때, 이자 비용이 나갈 때 상대방에게 이자 소득세가 과세돼야 된다. 그럼 이자 소득세를 내가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급여나 퇴직금 줄 때 상대방의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거나, 교육훈련비 이런 거 강사한테 강사료 줄 때 강사가 부담할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거나, 이런 것들 모두 다 예수금이고요. 실제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번역가에 대한 번역료다 이런 상황들이 나왔을 때 항상 누군가에게 소득을 제공하면서 그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원천 징수하면 모두 이렇게 예수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자, 선납세금은 사실 법인세 얘기해도 있지만 법인세보다는 이자 수익과 관련해서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원천징수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들어온다. 항상 요 포맷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원천징수액을 비용 처리하지 마세요. 혹은 원천징수액은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하면 그때 쓰는 표현이죠. 자, 대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107회가 아닌 106회, 105회에서 나올 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손 처리할 때 제일 첫 번째 외상 매출금 다음 코드에 대손 충당금 보고, 그 다음 부족하면 대손 삼각비 하자라고 했던 거, 이 105회에 나온 케이스라고 한다면 106회는 이게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 처리할게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번호에 충당금, 그리고 이제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상각비, 요런 형태로 계속 물어봤죠. 그럼 만약에 이번에 물어보면 뭘 물어볼까? 차라리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채권에 대해서 받았다. 이미 전년도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손 처리가 끝난 거잖아요. 외상 매출금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어떻게 써요? 외상 매출금 다음 코드 번호에 대손 충당금을 쓰시는 거죠. 자, 유형자산에 대해서 자본화하였다, 자본화 금융비용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게 공사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년에 완공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이자를 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거 이자 비용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자본화시키면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이런 자본화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자본적 지출을 하게 되면 자산 계정이 늘어나는 거 아는지. 근데 문제에서 이게 자본적 지출이다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그냥 건물을 증축할 때 비용이 들었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 아, 이거 자본적 지출이니까 자산으로 처리해야지 라고 아시면 되겠죠. 자, 받으러 온 거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네 가지 있죠. 우리가 추심했을 때, 자, 그때 이제 수수료 비용 쓰는 거 추심수수료. 그 다음 두 번째 부도 났을 때 부도험과 수표라고 바꿔주시고요. 세 번째 배서양도. 뭐 배서양도는 워낙 여기저기서 나오고요. 마지막 할인의
매각거래입니다. 이 할인의 매각거래는 매출채권 처분손실이라는 이 비용 계정, 영업의 비용 계정, 요 할인율을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쓰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항상 좋아하는 건요. 차변에 비용 계정을 가져다 써요. 뭐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접대를 할 수도 있고 직원한테 주면 복리후생비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면서 내 회사 제품을 그냥 주는 거야. 그러면 내 회사 제품을 쓰면서 항상 타 계정으로 대체되었다 라고 쓰죠. 자, 유상증자, 유상감작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유상은 이제 돈 받는 거고요. 증자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항상 이걸 오해하시더라고요. 자본금의 증가가 아니라 증자했다는 자본의 증가가 아니라 뭘 의미하냐면 자본금의 증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했다라고 하면은 자본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거 대변에 자본금 먼저 쓰고 시작해야지 라는 걸 먼저 잘 아시면 되겠고요. 자본금 항상 액면가액으로 쓴다는 거 이런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액면을 초과하면 이제 주식발행 초과금이다. 그 다음 마이너스는 할인발행 차금이다. 이렇게 하고 대변에 주식 할인발행 차금이 쓰여질 때도 있죠. 왜냐? 이런 경우들은 할증 발행인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상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가져다 쓰고 그 다음 만약에 부족하면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나머지 이제 감자는 어디 변에? 차변에 자본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은 처분 이익, 처분 손실도 있는데 역시나 여기에도 상계 처리에 대한 개념은 늘 따라 붙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 대해서 인식하고 싶은데 손실이 있다더라. 그럼 먼저 가져다 써야지.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자본과 관련해서 배당거래.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죠.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메인 매출 전표 지난번에 뭐 복리후생비다, 차량 유지비다, 도서인세비다, 차량 임차료, 반품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로 처리하는 거였는데 이 면세와 관련해서 도서인사비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게 직원에게 새로운 걸 교육시키기 위해서 책을 산 거다라고 했다면 여기에 뭐 해달라고 했냐면 교육훈련비 해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원래 책 산 건 도서인세비지만 교육용으로 새로운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샀으니까 교육훈련비도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불공제 거래는 거의 매 회차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회차에도 불공제 거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시하게 접대비라든가 아니면 차량에 대해서 승용차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으나 이 차량에 대한 임차료가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불공 처리하는 이런 내용들보다는 뭘 조금 더 좋아할 것 같냐면 바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죠. 자, 여러분들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차변에 토지를 쓰거나 차변에 접대비를 쓰게 되는 상황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차변에 토지나 접대비를 쓰는 상황에서는 그 증빙이 세금 계산서인지 아니면 계산서인지 꼭 여러분들 체크해 주세요 라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증빙이 세금 계산서일 때만 54 불공이고요. 계산서면 얘가 아무리 차변에 토지이든 접대비든 모두 다 53번 면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카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카드 회사 걸어줘야 되잖아요, 따로. 그래서 여기 거래처를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되는 내용들을 좀 얘기해 볼게요. 배서양도해서 받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배서양도 거래는 상단에 헤드에 있는 거래처랑 다르기 때문에 꼭 고쳐주셔야 되겠고요. 카드 결제한 내용도 마찬가지 카드사로 이 아래에 외상 매출금이라든가 이런 계정에 대해서 미지급금에 대해서 꼭 바꿔주셔야 되죠. 자, 그 외에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썼다, 회사 물건을 가져갔다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다 가지급금으로 쓰게 됩니다. 자, 결산과 관련된 내용은 법인세, 유동성 장기부채, 무형자산 상각. 사실 이 내용은 지난 시험에 제가 예측을 했을 때 다행히도 제가 예측했던 내용이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잔여 가격에 남은 내용 연수로 나눠서 감가상각을 반영하세요 라고 해서 많이들 자기 이거 생각났다고 시험장에서 너무 반가웠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었어요. 자, 선급비용 처리하는 내용이라든가 미수수익 처리하는 내용들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소모품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는데 항상 이런 선급비용이나 소모품에 대해서 쓸 때에는 제가 뭐를 꼭 조심하라고 하냐면 처음에 차변에 이걸 비용 처리했던 아이인 건지 아니면 차변에 이걸 자산 처리했던 건지 요걸 좀 조심하라고 해요. 그러면 비용 처리했던 아이들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선급비용 같은 경우 뭐 보험료,
그 다음에 소모품 B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겠죠. 그러면 경과된 내용은 계속해서 비용으로 볼 수 있지만 내년도 분까지 비용 처리할 수 없죠. 즉 아직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을 비용 처리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소모품 B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차변에는 자산인 소모품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혹은 선급 비용이라든가. 자산 처리했던 회사들은 당해년도에 경과된 것을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외환산 손익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산이 나오게 된다면 자산에 대해서 환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외환산 이익이고 그래서 자산의 증가, 외환산 이익, 환율이 하락하면 대변에 자산이 줄어들면서 외환산 손실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죠. 이런 외환산에 대한 내용이 자산으로 가면 환율이 오를 때 이익이고 떨어질 때 손실이니까 안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채일 때예요. 이 부채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되는 부채의 원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외환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부채가 더 많아지면서 환율이 오른 만큼 손실이 생겼겠죠. 자, 반대로 우리가 부채에 대해서 뭐가 생겼다면 환율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갚아야 될 원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영향들에 대해서 외환산 이익, 외환산 손실을 적절하게 차대별 헷갈리지 말고 쓸 줄 아셔야 되겠고 현금 과부족이라고 처리했던 걸 잡손실이라든가 꼭 잡손실이 아니라도 결산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난 걸 알게 되었다. 그게 직원 출장비면 여비교통비, 내가 차량을 수리할 때면 뭐 차량 유지비 이렇게 적절한 계정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면 이제 잡손실로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 회계 처리를 아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부 조회 내용인데요. 이 부가세 신고서 워낙 자주 나오죠.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너무 좋아할 만한 문제들이 그 안에 잔뜩 있어요. 불공제세 이런 것도 심지어 부가세 신고서에서 보죠. 자, 거래처 원장은 외상매출금 가지고서 얘기할 때 땡땡 회사, 주식회사 땡땡 이렇게 많이 물어보게 되면 보통 거래처 원장을 가죠.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다고 했을 때 가는 거였는데 실제로 이제 물어봤었죠. 107회차에. 그럼 108회차는 뭘 예측하시냐라고 할 때요. 저라면 부가세 신고서야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셨겠지만 저라면 이제 총계정원장은 가장 큰 월은 몇 월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접대비가 발생한 월 중 가장 큰 월 이런 거 물어보면 총계정원장 그래서 가장 큰 월 이런 거 나오면 들어가세요. 거래처 원장은 말 그대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 이름이 등장하면 거의 대부분 거래처 원장이에요. 네, 1월 개표는 언제 가냐면 대체 거래와 그 다음에 현금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으려고.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도 있겠고 세금계산서 개표는 세금계산서 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 가서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재무상태표가 나왔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이제 연달아서 내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손익계산서는 그만큼 이제 출제 빈도는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도요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부가세 신고서보다는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꼽아보자고 한다면 부가세 신고서 알고 가면 좋지 않겠니? 이것과 함께 총계정 원장, 그 다음에 거래처 원장, 1월 개표 여기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특징들을 잘 기억하시고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108회차 시험을 앞두면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제가 잠깐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요, 잘 꼼꼼하게 정리하시고요. 잦은 실수가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풀어보시면서 실수가 이제 없도록 준비 잘 하신 다음에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중에요, 여러분들,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합격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저 합격했어요 라고 하던가 아니면 시험 본 당일날도 좋아요. 시험을 보고 왔는데 와 제가 여기 찍었던 내용 중에서 저 그 문제 봤잖아요. 그 문제 너무 반가워서 제가 맞췄잖아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도 보면서 같이 힘을 얻고 또 즐겁게 다음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할 테니까요. 시험 잘 보고 와요. 안녕.